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 어떤 것도 경제 살리기에 우선할 수 없다면서 정치권의 개헌 논의 조짐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제 장기간 표류하던 국회가 정상화돼서 민생 법안에 주력해야 하는데 개헌 논의 등으로 국가 역량을 분산시킬 경우 경제의 블랙홀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경제회생의 골든타임 얼마 남지 않았고 국민안전과 공직사회 혁신 등 국가 대혁신 과제도 한시가 급한 만큼 151일 만에 정상화된 국회도 경제 살리기와 민생 중심의 정치에 매진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10월 6일 뉴스트라다무스 월요일 순서 시작하죠. 정가 소식 여의도 리포트는 김효진 PD와 함께 알아보고요. 뉴스 브리핑은 국민TV뉴스 안은핀 기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슈 분석은 최영일 시사문화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국민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2시 3분입니다. 이어서 정가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여의도 리포트 시간인데요. 김효진 PD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휘말린 김현 의원과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문희상 위원장은 오늘 오전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당 소속 의원이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정중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 죄송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문희상 위원장은 다만 김 의원은 세월호 유가족들의 아픔과 서름을 치유하는데 온 몸을 던진 분이다. 여대생 자녀를 둔 어머니로서 이 생때 같은 자식을 잃은 유가족들과 늘 같이 있었다면서 간접적으로 이해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어제 비공개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문희상 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하고요. 더불어서 새정치연합은 김현 의원의 소관 상임위를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대신 외통위에 있던 문희상 위원장이 안행위로 갔습니다. 예. 불미스러운 폭행 사건에 연루된 의원이 치안을 담당하는 안행위 위원으로 활동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여당 등의 지적에 따른 조치로 볼 수 있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문희상 위원장은 경찰청 국정감사를 안행위가 하는데 수사를 맡는 김 의원이 이 수사 수체를 감사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예. 그런데 김현 의원의 혐의 여부는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3일에 경찰에 출석해서 피해자와 대질신문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의 조사 내용 등을 바탕으로 조만간 김 의원의 혐의 여부를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예. 이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춘추관장을 지내는 등 대표적인 친목의 의원인 김 의원, 지난 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을 했고요. 특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위원 및 당내 세월호 대책위 상황 실장을 맡아 활동해왔고 유가족들과 수시로 접촉하며 소통 창구 역할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달 17일 밤이었죠. 세월호 유가족들과 술을 마신 뒤에 대리기사 및 행인 폭행 사건에 연루돼서 피의자 신분으로 결국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북한의 최고위 지도자 3명이 아시안게임 폐회식 참석을 명분으로 이제 우리나라로 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 일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대북 정책에 관한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예, 새정치연합이 이번 일을 이 남북관계 개선의 획기적 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전향적인 목소리가 자꾸 크게 흘러나오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먼저 새정치연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오늘 아침 비대위 회의에서 북측 고위급 대표단이 남북관계 개선을 향한 강력한 신호탄을 쏘고 갔다 이렇게 높게 평가하고 524 조치 해제, 또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의 조치를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비대위원인 정세균 의원과 박지원 의원 등도 같은 주장을 내놨습니다. 특히 박지원 의원은 지난 8월에 김양건 비서가 자신을 만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지도자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한 점을 상기시키면서 빠른 시일 내에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역시 비대위원인 문재인 의원은 죄송합니다. 국가를 운영하며 북한을 상대해본 경험에 의하면 남북관계 개선의 첩경은 역시 정상회담이라면서 늦어도 내년 중에는 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예. 새누리당에서는 뭐 전향적인 얘기가 나온 게 있습니까? 북한의 군사와 정치, 대남 정책 등을 담당하는 최고위 인사 3명이 나란히 방남했다는 사실에 새누리당도 적잖이 의미를 부여하는 모습입니다. 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오늘 오전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는 매듭을 확실히 짓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도 새누리당과 정부가 통 크게 노력하는 자세로 남북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고위원인 이인재 의원은 방문 배경이나 의중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크게 보면 남북관계 발전에 긍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예. 5.24 조치 해제 문제 등 국제적인 현안과 관련해서도 인식전환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제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나왔다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 새누리당 내 쇄신 모임입니다. 아침소리라는 모임이 있는데 예. 이 모임에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전향적이고 구체적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모임 소속인 하태경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서 알린 내용인데 대표적으로는 천안함 폭침에 대한 사과 요구가 지속됨과 동시에 5.24 조치에 대한 전향적인 접근도 필요하다는 것에 모임 소속 의원들이 공감했다 이런 내용이 눈에 띕니다. 예. 오늘 아침에 바로 모임을 가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천안함 폭침이라는 표현은 하태경 의원이 쓴 표현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천안함 사과와 5.24 조치 해제가 반드시 모순되지는 않는다. 이런 것이 새누리당 쇄신 모임 아침소리의 입장임을 동시에 전했습니다. 천안함 시인과 사과라는 대전제를 바탕으로 다른 일체의 조치를 틀어막고 있던 새누리당의 그간의 기조와 완전히 다른 주장이라서 주목을 해볼 만합니다. 이 모임은 그러면서 강경 일변도의 대북 정책을 완화하고 교류와 협력, 대화,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도 주장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만약에 이번 일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호전이 된다면은 조만간 추진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부 체제에서 논의 테이블에 올라 있는 이 남북 협력 사업 구상은 크게 북한 농민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이 복합 농촌 단지 건설, 그리고 임산부 영유아 지원을 위한 패키지 프로그램 제공 등 각종 인도적 지원 사업, 또 비무장지대 세계 평화공원 및 북한 산림 녹화 사업 등 생태 분야 협력 사업, 이어서 광복 70주년 기념 남북 공동 행사 개최 등입니다. 예. 남북러 그리고 남북중 경제 협력 사업 등 북한 영토를 중심으로 하는 유라시아 공동 사업 아이템도 줄줄이 대기 중인 상황입니다. 예.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 이제 개헌 문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고 몇 차례 또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이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설문조사가 나왔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중임 대통령제 내지는 프랑스식 이원 정부제 등으로 바꿔보자는 개헌 논의 국회에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가 이 의제를 당장의 혁신 논의에서는 빼는 바람에 다소 풀이 죽은 것도 같습니다만 그래도 논의는 그 어느 때보다 구체적이고 활발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미 있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CBS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여야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겁니다. 전체 300명 의원 중에서 249명이 설문에 응했는데 이 중에
약 93%인 231명이 개헌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합니다. 예. 정당별로는 새누리당에서 116명, 새정치연합에서 108명이 개헌 찬성 의사를 밝혔다고 하고요. 이 수치는 이 개헌안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 즉 200명을 크게 넘어서 압도하는 수치입니다. 만약 일치된 개헌안만 도출이 되면 개헌안 발의와 처리까지는 무난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가능한 수치입니다. 예. 그렇다면 국회의원들 어떤 형태로 권력 구조를 바꾸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왔습니까? 네, 가장 많은 105명은 4년 중임 대통령제, 미국식 대통령제와 같은 형태인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선호했습니다. 예. 다음으로 분권형 대통령제, 즉 프랑스식 이원 정부제가 좋겠다고 답한 의원이 94명으로 많았습니다. 이 대통령과 총리에게 똑같은 정통성을 부여해서 대통령제와 내각제가 사안에 따라 정치 지형에 따라 탄력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참고로 이원 정부제의 취지이기도 합니다. 예. 많은 의원들이 이렇게 개헌에 찬성하는 이유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예, 이 점이 중요합니다. 대다수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예. 대통령의 권한이 워낙 막강해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이유는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학계에서 있습니다. 일단 과거와 비교하면 우리 대통령은 제왕적이라고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하려면 대통령이 여당의 공천권을 모두 틀어쥐고 있어야 하고요. 당의 총재로서 당을 진두지휘해야 하고 당의 지도부 회의에도 참여하고 이런 모습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예. 그래야 하는데 이미 우리 대통령은 이 제왕과는 거리가 많이 멀어졌습니다. 민주정부를 거치면서 획득된 성과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오히려 문제는 이 의원 개인의 자율성이 떨어지고 또 당론에 의해서 정당이 움직이며 이를 배경으로 여당이 무조건적으로 대통령 친위대가 되는, 그래서 입법과 행정이 분리되고 상호 견제한다는 대통령제 원리가 사라진 현실이 아닐까 합니다. 네. 적어도 이 대통령제 구조를 유지할 거라면 오히려 정당 문화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정당 문화가 무조건 나쁘냐라고 하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 내각제의 경우 강력한 기율을 바탕으로 한 일사불란한 정당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야만 효과적으로 작동이 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권력 구조 자체에만 몰입하는 건 우리 정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이런 지적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김효진 PD였습니다. 김현주 PD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공주보 상류입니다. 이미 20일 전쯤 이곳에서 큰빛 이끼벌레의 번식이 확인됐지만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국민TV 뉴스K의 막내인 김현주 PD. 하루 4분 리포트를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열정을 아끼지 않는 그녀. 자신이 하는 일을 설명하는데. 전태일 열사 아시죠? 자기 몸과 노동법전을 함께 태웠던 분 말이에요. 제가 하는 일은 오늘의 전태일에게 마이크를 들이대는 일, 그 일이에요. 미디어 협동조합. 이 세상에 억울한 사연이 모두 사라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로 보신각 집회 현장에서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국민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 함께하고 계신 현재 시각 2시 16분입니다. 북한의 주요 실세 3인이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참가해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남북관계의 전환을 위해 우리 정부의 전향적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서로 만나서 웃고 얘기까지 해놓고 그쪽이 요구하는 걸 안 들어준다는 건 도리가 아니라면서 이번에 우리가 직접 와서 오솔길을 열었으니까 대통로를 열자라는 말을 할 때 거기에 맞장구 쳐놓고 고위급 회담에서 또다시 옛날 얘기를 계속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5.24 조치 해제 등의 불가피성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사정이 그만큼
뭐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그 경제적으로. 예. 그러니까 최근에 뭐 대외 담당 비서를 유럽으로 한 바퀴 순방시켰고, 예. 또 이수영 외상을 미국 유엔에 보내가지고 유엔 총회 연설도 하지만 미국 접촉을 기대했었는데, 예. 그게 잘 안 되지 않았어요. 그랬었죠. 그다음에 또 북일 간의 납북자 송환 문제에 관련해서 북일 간에 교섭을 해왔는데, 그게 뭐 일본의 대북 그 제재가 조금 풀리는 그런 그 기미도 있었지만 그것도 잘 안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 통로도 안 열리고 미국 통로는 뭐 열지도 못했고 유럽에서 뭔가 돌파구가 마련되나 했는데 그것도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갈 때는 남쪽밖에 없었지 않나. 여러 군데 막히다 보니까 중국은 뭐 지금 그냥 그 일종의 냉각기를 굉장히 소원해졌죠.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고립을 탈출하기 위한 통로, 어떻게 보면 세계에다가 우리 이렇게 남북관계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향해서 문 열어주세요라는 신호로 지금 이런 방문을 한 건 아닐까.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한편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새정치민주연합 정동영 상임고문은 황병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이 군복을 입고 나타난 것에 대해서 온 날이 공교롭게 10월 4일인데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의 2차 정상회담을 통해서 14선언 합의문이 발표된 날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6.15와 14선언은 존중돼야 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언한 바도 있다면서 14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메시지라고 해석했습니다. 이루어지게 된 배경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국면으로부터 이제 전환을 꽤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특히 이제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예. 이제 군부 총책임자잖아요. 스포츠 분야나 이제 대남 정책과 관계가 없는데, 이제 이 부분이 제일 이제 그 핵심 부분이죠. 황병서 총정치국장의 군복 출연.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건데, 마치 14년 전 2000년 10월에 조명록 인민군 차수가 백악관을 방문해서 클린턴 대통령을 평양에 초청한 정상회담을 제의한 그런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그러니까 황병서 자체가 메시지라는 거지요. 그 국방위 부위원장 그리고 노동당 당 조직 지도부 제1부부장 사실 이제 김정은 비서를 빼면은 이제 핵심 실권자인데 그 군복을 입고 나타나서 저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온날이 공교롭게 10월 4일 아닙니까? 그게 7년 전 2007년 10월 4일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의 2차 정상회담을 통해서 14선언 합의문이 발표된 날이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 후보 시절에 6.15와 14선언은 존중돼야 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14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암묵적 메시지가 첫 번째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총정치국장 이제 군부 총책임자로서 군복을 입고 나타난 것은 우리 국방부에 대한 메시지였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 우리 국방부는 작년 말이나 올해 초 대북 심리전 강화 또 실제 그 삐라를 뿌리는 기계를 도입해 오는 등 국방부가 사실 대북 이 심리전을 주도해 왔거든요. 그런 점에서 북이 늘 여기에 반발해 왔어요. 삐라 뿌리지 마라. 그건 지난 2월달 1차 고위급 회담 합의를 위반한 거다라고 계속 주장해 왔기 때문에 아마 남북 대화의 선조처로서 이런 요구를 했다. 또 실제 아마 정부에서 발표하진 않았지만 그 오찬 회담에서 북쪽에 이런 메시지를 분명히 저는 얘기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북은 할 얘기를 다 했고 그리고 이제 공은 남쪽에 넘어온 겁니다.
주당 법적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60시간으로 줄여 세계적으로 높은 우리나라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감축하고 고용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발의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서 일부 정치권과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노동시간을 줄여서 노동자를 위한 법안 같지만은 실제로는 연장 근무를 해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압법이라는 것인데요. 논란이 커지자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계를 경향된 몇몇 언론에서 잘못 보도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댓글에 아주 부정적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배포를 했습니다. 지금 보도가 잘못된 거지. 현실적으로 휴일에 일요일에 근무했다고 2배 주는 회사는 거의 없다. 지금 이런 말씀이세요. 지금 우리 김현정 씨도 휴일에 근무하면 2배 줍니까? 50%만 더 줄 겁니다. 1.5배 더 줍니다. 지금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판례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휴일에 2배 주는 회사들도 엄연히 존재하는데 그럼 그 회사들의 노동자들은 권성동 의원 안에 따르면은 휴일이 없어지는 거니까 휴일 수당이 삭감되는 것 아니냐 그냥 받아들이긴 어렵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일부 판례가 이렇게 나왔는데 2배 지급하는 건 아니고 현실적으로는요. 1.5배를 지급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우리가 68시간에서 52시간을 줄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의 노사 합의에서 8시간 추가 연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현행에도 휴일날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휴일날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10시간 하면 8시간까지는 150%, 나머지 2시간은 200%를 지급하거든요. 그런데 제 개정안에 의하면은 근로시간 자체를 단축하고 휴일날 노사 합의에서 8시간까지만 연장 근로를 허용했기 때문에 8시간을 너무 초과해서 근무하는 경우가 없어서 현재와 달라지는 바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휴일에 일을 또 안 시키면 되고 그걸 일자리로 나눠라. 이제 이런 취지신 거예요. 말씀한 대로 하라.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뉴스K 앵커 노종면입니다. 정치 권력, 재벌, 특정 지배주주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언론, 국민TV가 그 실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이 지속 가능하다면 다른 여러 언론도 따라올 것입니다. 닻을 올린 국민TV, 순항하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언론혁명으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는필 기자의 뉴스브리핑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황병서 총정치국장을 비롯한 북측 대표단이 남측 대표단과 이제 회담을 가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은 성사되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황병서 총정치국장, 최룡해 노동당 비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 담당 비서 등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을 위해 남한을 찾은 북측 대표단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국가안전보장회의 김규현 제1차장, 류길재 통일부 장관 등 남측 대표단과 그제 오후 인천의 한 식당에서 오찬 회담을 가졌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찬 회담 시 우리 측은 북측 대표단이 청와대 예방의사가 있다면 준비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했지만 이에 대해 북측은 시간 관계상 이번에는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두고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지시가 박 대통령을 직접 면담하고 오라는 것이 최우선이 아니었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백 연구위원은 현지에서 분위기에 따라 박 대통령 면담을 추진하라는 지시가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번 방문의 목적이 남한과의 관계 개선 및 이번 아시안게임 성과를 자축하며 체육 강국으로 나아가려는 국내 선전용이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을 만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지난 2009년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당시에 조문을 위해 내려왔던 북측 대표단이 원래 일정보다 하루를 더 남한에 체류하며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고 돌아갔던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입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또 회담에서 북측은 그동안 우리가 제안했던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을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고위급 접촉 개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실무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아무튼 지금 남한에 내려온 분들 3명이 북한 정권의 실세로 불리는 인물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과도 면담을 하지 않았고 남한에 내려온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예, 전문가들 어떤 해석 내놓고 있습니까? 예, 이들이 이번 회담을 통해서 전한 내용은 2차 고위급 접촉에 응하겠다라는 입장 정도인데요. 예. 굳이 직접 내려와서 언급하지 않아도 남북 간의 통신 채널로 충분히 전달이 가능한 수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김현철 인제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대화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외부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풀이했습니다. 김 교수는 남북 관계에서 대화할 의지가 있음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고 미국과 중국에 자신들이 남측과 대화하려 한다는 모습을 보여줘서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김 교수는 또 김대중 대통령 서거 5주기 때 조화를 보낸 것과 같은 맥락이라면서 당시 김한건 부장이 왜 굳이 개성까지 와서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과 박지원 의원을 만났겠는가, 대화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했던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이번 방문은 남한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남북관계 개선 및 대화 의지가 있음을 명확하게 천명하기 위한 것이라며 북측 대표단은 이번 방문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주도권을 쥐는 데 성공했다고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예. 이제 어찌 보면은 남북관계 개선의 공은 우리한테 넘어왔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김현철 교수는 예를 들면 북한은 524 조치를 해제하고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하라는 명확한 입장을 가진 채 남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물어봤다면서 남한 정부가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야 회담에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북한 최고위층의 방한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남북관계 개선에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남북 대화의 정례화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야당은 물론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524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대북관계 개선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인천 아시안게임이 폐막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 종합 2위라는 성적으로 활약을 했고 하지만 경기 운영 면에서 보면은 엉망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운영뿐 아니라 아시안게임에 대한 언론 보도도 엉망이었다 이런 비판이 제기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미디어 오늘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언론이 많이 사용한 단어 중 하나는 남남북녀입니다. 스포츠 경기에 참석한 북한 선수들의 외모를 기준으로 호기심을 자극하는 기사들을 쏟아내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아시안게임 개막 전부터 언론의 초점은 북한 응원단에 맞춰져 있었는데요. 남북관계라는 본질이 아닌 북한 응원단의 미모에 대해 집중하는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국민일보는 지난 7월 12일 북한 내 극소수 서구형 최고 미녀들이 온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 상위 1%의 서구형 미인 중에 선발된다라고 보도했고요. 동아일보는 7월 8일 북미녀 응원단 200에서 300명 보낼 듯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사상이 투철한 인민보안부 여성악단이 주축을 이루고 무용과 음악에 능한 평양음악무용대 학생과 전국에서 뽑힌 지방대 출신 미녀로 구성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예. YTN도 부유층 자제가 대부분이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아시안게임이 시작되면서 북한 선수들의 외모에 대한 기사가 더욱더 많이 나왔는데요. 특히 스포츠지에서 이와 같은 경향이 심했습니다. 북한 대표팀 인형 같은 미모 뽐내며 라는 제목의 기사가 스포츠조선에서 나온 바가 있고요. 또 상당한 북한 싱크로 미녀군단의 미모 MK스포츠에서 나온 기사 제목입니다. 또 포토 기사이긴 합니다만 일간 스포츠에 미모는 아니지만 북한 응원단 이하요라는 이런 제목의 기사도 나왔습니다. 예, 상당히 그 외모와 관련된 자극적인 기사 제목들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상파도 마찬가지였군요. 북한 감독에게 북한에도 성형수술이 있느냐 이런 질문도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KBS는 지난달 22일 북한 싱크로나이즈 스위밍 경기를 보도하면서 해당 대표 선수들을 지도한 북한 감독에게 북한에도 성형수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북한 감독은 성형수술이 뭡니까? 라고 되물은 뒤에 원래 그대로 그 얼굴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 리포트에서 해당 기자는 이목구비가 뚜렷한 북한 미녀 선수들이 일제히 물속으로 뛰어든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예. 그 외에도 채널A는
지난 4일 아시안게임 폐막을 앞두고 북한 대표단이 방문하자 북한 대표단이 장어 요리를 특히 잘 먹는다라는 소식을 자막에 긴급이라는 자막을 붙여서 내보내기도 했고요. 예. 또 TV조선은 뉴스 특보에서 북한 대표단이 007 가방을 들고 다녔는데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모르겠다라는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이런 뉴스를 왜 내보내는지. 네. 정말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그리고 이러한 언론들의 보도 행태에 대해서 김원경 민주언론 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일면에서는 북한을 주적으로 대하며 보도하면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흥미 유발을 위해 북한 여성들을 성적으로 바라보는 등의 태도는 그동안 계속 이어져 왔다라고 하면서 북한이 어떻게 낙후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우월성을 드러내려는 태도는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어찌됐든 이런 언론의 보도 행태도 문제지만은 그 뉴스를 찾아보는 우리 자체만으로도 약간의 그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화제 바꿔보겠습니다. 대검찰청이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해서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동안 밝혀온 내용과 크게 다르지가 않다고요? 그렇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세월호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세월호 사고 원인은 선사 측의 무리한 증톤과 과적으로 배의 복원성이 악화된 상태에서 조타수의 미숙한 방향 전환 때문에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화물이 왼쪽으로 쏠리면서 배가 침몰하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예. 문장이 꽤 긴데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무리한 증축과 과적 그리고 조타 미숙을 주요 원인으로 꼽은 겁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선박이나 암초 등과의 충돌설, 또 국정원 개입설, 그리고 침몰 전 지그재그 운항 등 다른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하는 결과를 내보였습니다. 예. 검찰은 또 세월호 침몰 원인과 승객 구호 의무 위반 책임, 구조과정의 위법 행위 등 5개 분야에 대해 수사를 벌여서 모두 399명을 입건하고 15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초기 구조 책임자인 해경 123정의 정장 김모경이와 민간 구조업체의 부탁을 받고 출항이 금지된 선박을 출항시킨 해양경찰청 차장 등 해경 관계자 4명이 추가 기소됐습니다. 또한 검찰은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이 청해진 해운을 직접 경영하면서 이 같은 세월호의 구조 변경과 과적 운항을 묵인 내지 지시한 사실 등을 확인했지만 유 씨가 숨졌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1년 6개월 동안 총 205명의 친박 인사들이 공공기관의 기관장, 감사, 이사 등으로 선임된 것으로 드러났네요. 예, 그렇습니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9월까지 선임된 공공기관 임원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을 통해 조사한 결과 공공기관 친박 임명사전 2집을 발간했습니다. 어제 발간된 친박 임명사전 2집을 보면 2013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의 기관장, 감사, 이사로 임명된 친박 인사는 총 132개 기관 소속 213개 직위, 총 205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 이 가운데 기관장은 60명, 감사는 26명, 이사는 119명입니다. 이번 증보판에 새로 이름을 올린 인물은 친박 낙하산 논란을 빚고 있는 곽성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기관장과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 또 잔이윤 씨라고 알려져 있는 윤종승 한국관광공사 감사 등입니다. 곽성문 사장은 제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출신으로 2007년 대선 당시에 한나라당 박근혜 후보 경선 캠프에서 홍보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예. 김성주 총재 역시 제18대 새누리당 대선 중앙선대위에서 공동위원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특히 친박 임명사전 1집을 발간한 지난 3월부터 9월 사이 반년 정도의 기간 동안 임명된 친박 인사는 총 94명인데요.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하면서도 공공기관 낙하산은 꾸준히 늘어났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민 의원은 당초 공공기관 친박 임명사전 2집은 1집 발간 1년 후인 박근혜 정부 출범 2년에 즈음한 2015년 3월에 발간 예정이었다면서 그러나 1집 발간 이후에 오히려 더 노골화되는 공공기관 임원 친박 인사를 좌시할 수 없어서 1집 발간 6개월 만에 2집 추가 증보판을 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예. 민 의원은 또 공공기관에 대한 개혁은 친박 중심 인사, 이른바 박피아의 근절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사법부가 법원 공무원들의 범주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 내리고 있다. 이게 이제 사실로 드러났나 봐요. 그렇습니다. 성추행이나 음주운전,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지른 법원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가 견책이나 감봉 등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새정치연합 서영교 의원은 대법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법원 공무원 징계 건수는 140건에 달했지만 징계 수위는 대부분 경징계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140명 가운데 파면이나 해임, 강등,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는 34% 정도였고 67%인 94명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견책,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예. 사례별 징계 수위를 보면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대부분 경고나 견책, 감봉 처분을 받았고 도박을 하다 적발되거나 카메라로 몰래 여성의 신체 등을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도 견책이나 감봉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올해 세수가 부족하다. 이건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참 걱정인 게 사상 최악을 기록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실이 국세청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국세청의 세수 진도율, 목표 세수 대비 징수 실적은 58.2%에 그쳤습니다. 같은 기간 2011년에는 65%, 2012년에는 64.7%, 2013년에는 61.1% 등이었습니다. 예. 2011년 이후로 줄곧 하향 곡선을 긋기는 했지만요. 60%대 선을 항상 유지했던 세수 진도율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58.2%로 50%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특히 지난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의 국세 수입 세수 진도율은 45.5%로 IMF의 영향을 받은 1998년 이래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내년 세수 상황 또한 과도한 예산 책정 및 경제 상황 악화로 올해 못지않게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다 만성적 재정 적자의 늪에 길게 빠져드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만 1%로 목표 이상의 실적을 올렸을 뿐 나머지는 모두 저조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특히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는 47.4%로 40%대에 그쳤습니다. 국민 모두가 소득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내는 부가가치세로 간신히 세수를 메우고 있는 형편인데요. 소득세의 세수 진도율은 56%였고 상속, 증여세는 52.3%, 법인세가 47.4%였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안은필 기자였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최영일 시사문화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 앞두고 지난 주말 북한 깜짝 방문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북한 고위급 인사가 우리나라를 찾았는데 근데 일주일 전만 해도 북한은 이 박근혜 대통령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대화 꿈도 꾸지 말라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속내를 좀 얘기해 주신다면요. 북한의 속내는 우리가 늘 확인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예. 강원 전환 수를 늘 쓰기 때문에 이제 대화 제의를 했다가도 갑자기 이제 강한 이 남한 정권에 대한 비난 혹은 또 이 미사일 발사 이런 것들이 계속 교차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이제 속내를 분석하기 위한 노력을 전문가들이 합니다만 그 부분을 따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 정부 측의 대응을 분석해 보는 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깜짝 방문인데요. 정말 깜짝 통일 번개. 남북 측의 이제 최고위층이 이제 만난 거죠. 대통령을 빼고, 저쪽은 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빼고는 실세 서열 2, 3, 4위가 내려왔고, 우리 측도 그에 대응하는 정홍원 총리, 또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이렇게 이제 또 여야 의원 대표 다 나가서 이제 이 마중을 하고 만남을 가졌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우리 정부가 과연 이게 전날 전격 방문 통보를 받고 그것을 이제 빠르게 승인한 것이 맞는가, 아니면 사전 시나리오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그 생각들을 이제 추정해보게 되는데요. 정부 발표 내용만 가지고는 워낙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남북 회담을 위한 우선 이제 고위급 회담 재개, 나아가서는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비밀 접촉들은 있어 왔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주로 이제 대북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사실은 국민들만 당일날한 상황이죠. 어떤 그러니까 면들을 보면서 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본다면 뭐 우리 정부도 전날 통보를 받고 알았고 또 이제 그쪽 북측 고위층들이 다 이제 체육관계 무슨 명칭들을 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천 아시안 게임 폐막 때 북한은 9위를 목표로 했는데 7위라고 하는 또 나름 좋은 성과 기록을 냈으니까 축하해주기 위해서 내려온다라고 통보를 받은 것을 우리가 거절할 이유는 없다라고 받았는데요. 제가 이제 예의주시하는 부분들은 이미 이제 남북 축구를 하던 당시에 경기장에 새누리당 의원이 한 20명 정도 참가해서 북측을 응원했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다 이런 피켓 가지고 응원했는데요. 굉장히 재밌는 현상을 보면 하태경 의원의 발언에도 그런 내용이 세세히 나옵니다만 이 통합진보당에서 어찌 보면은 이제 우리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통일 운동을 해온 세력이나 그룹들이 응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종북 공세를 펴면서 비난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또 이 보수당인 이제 새누리당의 이제 국회의원들이 가서 응원을 하면서는 북측 응원을 또 열심히 했습니다. 예. 그것을 이 북측의 고위층이 내려왔을 때 접촉하는 자리에서 또 이 새누리당 의원 측에서 이렇게 자랑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황명서 총국장인지 혹은 이제 김양건 부장인지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렇게 응원을 열심히 해주셔서 우리가 이겼나 봅니다. 이런 이제 답변도 했었거든요. 예. 그런 경황들을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이 시나리오가 사전 교감을 가지고 이루어졌고 다만 보도 측면에서 엠바고가 걸려 있다가 결국은 당일날 전격 박람으로 풀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고요. 예. 요것은 이제 시간이 조금 흐르면서 이제 드러날 부분이니까 억측은 자제하기로 하고 어쨌든 중요한 지점은 이 남북한 고위층 인사가 전격적으로 만났는데 분위기는 좋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안에는 결국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친서라든가 혹은 구두 친서 비밀 메시지가 있었던가 없었던가 하는 것이 중요한 대목인데요. 예. 저는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단지 빅 이벤트로 어떤 이미지 쇼를 하기 위해서 전격적으로 이렇게 12시간에 걸친 오전 한 10시부터 밤 10시까지의 전격적인 행보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고요. 예. 그렇다면은 그 결과 정말 이 빅 이벤트가 벌어졌던 하루가 안 된 기간 동안의 결과는 딱 하나거든요.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2차 고위급 회담을 연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내용이 과연 다일까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제 고민이 되는 지점인데요. 어쨌든 이제 우리 정부든 북측이든 세세하게 밝히지 않은 이번 전격 박람회 전모와 앞으로 진행될 남북 관계의 이제 흐름에 대해서는 결국 이번 만남은 좋은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책 잡을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7년간 경색됐던 이 문제가 이번 계기로 조금 풀렸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인데 그래도 하나 꼭 짚어야 되는 부분은 북측에서 고위급 인사가 내려온 날이 10월 4일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측 언론들이 별로 의미 부여를 애써서 안 하는 것인지 몰라서 못하는 것인지 저는 4일부터 굉장히 궁금했는데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일이긴 하고 우리나라에선 천사데이라고 젊은이들이 1004 천사데이 이렇게 즐기는 날 또 황금 연휴였는데 사실은 2007년 이 10월 4일 14남북 공동성명은 고 노무현 대통령과 그리고 이제 이미 또 작고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 선언된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것의 맥락을 본다면 이제 실제로 남북 정상이 만나진 않았습니다만 정말 저 당시에 이우락 중앙정보부장이 북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들어서 72년에 깜짝 발표한 7.4 남북 공동성명이 최초로 기초가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2000년에 이제 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역시 김정일 위원장과 만나면서 남북 간의 이 정상 간의 선언이 된 6.15 선언이 있죠. 그래서 7.4 남북 성명, 6.15 선언, 그리고 이제 2007년 이 14 남북 정상 간의 공동 성명, 이 세 가지는 남북 이 평화 통일의 기초가 되고 있는 축인데 그 가장 이제 가까운 14 선언,
입사선언 이래 이 서열 2위부터 최고 2층 간부가 이 방남을 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날짜의 방점이 중요한 지점이고 예. 북측은 어찌 보면 남북 정상 간에 역대 이어져 왔던 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인데 국내에서는 어찌 보면 이모저모 디테일, 뭐 경호원의 풍모라든가 또는 뭐 이 김정은 전용기를 타고 왔다는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미부여하면서도 이 10월 4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남북 고위층이 접촉했을 때 어떠한 연장선에서 이제 남북 관계가 이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그널인데 이 부분을 좀 해석하지 않고 있다. 이 점이 좀 제가 아쉽게 느낀 그런 대목입니다. 예.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국감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쟁점이 많고 준비 시간 부족해서 이번에도 부실 국감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부실 국감이 되겠죠. 이제 졸속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 이제 이 피감 기관을 보니까 670개가 넘어요. 675개 내외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각각 기관에서 어떤 증인을 채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야가 이미 기싸움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뭐 일단 방남이 워낙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에 인천 아시안 게임 폐막식은 배경으로 지나가 버렸습니다만 예. 지난 주말에 끝난 인천 아시안 게임만 해도 지금 인천시가 막대한 부채를 끌어안았습니다. 거의 2조 내외 정도 되는 돈이고요. 예. 여러 뭐 정부 지원금 그리고 이제 지자체 지원금 그 다음에 이제 스폰서 뭐 등등 해서 해결 과제들이 참 많죠. 예. 겨우 뭐 몇 천억 정도, 2천억 내외 정도 해결이 됐습니다만 시설을 워낙 많이 지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는 이 문학경기장을 리노베이션해서 써라 하는 부분을 주경기장을 새로 지어버렸거든요. 예. 여기에 이제 1조 몇 천억 되는 돈이 투여돼서 인천 시민들은 지금 2조의 부채를 끌어안고 인천시는 워낙 이제 지자체 중에서도 부채가 많은 시였는데 이게 지난 안상수 시장 시절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인천 아시안 게임을 유치하면 20조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다. 중국 관광객 등 어마어마한 이제 저 관광 효과와 쇼핑 효과 특수를 누릴 것이다 그랬는데 예. 20조 경제 효과는커녕 2조의 부채를 앞으로 한 15년간 연간 600억에서 1,500억까지 이제 갚아내야 되는 그런 짐을 인천 시민이 지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지금 이제 D-1이 된 국정감사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내년도 이제 슈퍼 예산과 관련된 이제 예결사는 국감이 끝나면 시작되겠지만 지금 해경 해체가 안 돼 있죠? 예. 대통령은 해경 해체를 선언했는데 해경이 뭐 해체되고 정부조직법이 통과 안 됐으니까 지금 과도기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인데 해경은 결국 내년도에 예산이 10% 증액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에 뭐 안전 문제와 관련된 정부 각 기관이라든가 이러한 곳들이 정부 조직법을 핑계로 다 유야무야 지금 이제 활동들을 뭐 재개하고 있거나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국정감사가 굉장히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선 여권은 안전과 민생을 지금 중요한 화두로 잡았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야권에서는 이 증세 문제, 증세 논란 부분하고 반서민 관련된 정부 기구의 행태라든가 법적인 법제도적인 문제를 이제 문제 삼겠다 했습니다. 어찌 보면 갑을 문제를 주로 이제 도마 위에 올릴 예정인데요. 이 670여 개가 넘는 피감 기구에 대해서 이러한 여권 야권이 잡은 화두는 결국 국민들에게 던지는 레토릭으로서의 메시지가 아니겠느냐. 이 급하게 시작되는 20일의 국감 동안 이 모든 문제들을 잡아낼 수 있겠느냐. 예. 근데 제가 오늘 주목해 본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제 임수경 의원실에서 발표가 있었는데요. 재밌는 게 1200명의 최근 퇴직한 관료들이 재취업한 이제 경로를, 직업 경로를 추적을 해봤더니 거의 한 700명이 넘는 60% 정도 되는데요. 삼성 등 대기업으로 이동했더라. 주로 감사 자리로 많이 갔고 또 이 중에 한 300명 정도는 금융기관으로 갔더라. 지금 굉장히 제가 놀란 게 퇴직 고위 관료 10명 중에 1명이 지금까지 삼성에 입사를 했다는 겁니다. 약 10% 정도가 이제 삼성의 이제 임원이 된 거죠. 어찌 보면. 그렇게 봤을 때 이 대통령이 이제 세월 참사 이후에 선언했던 관피와 척결, 적폐를 없애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 관피아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도 우리가 이제 작년에 시끄러웠던 종북의 정의는 무엇인가와 마찬가지로 그냥 이제 코에 걸면 관피아, 귀에 걸면 관피아 이렇게 될 수 있는데요. 예. 사실은 이 고급 관료들이 기업, 대기업으로 이동해서 특히 이제 자본가 측 편에서
대정부 로비를 하게 되는 이 관계가 가장 일반적인 관피아 형태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이 고리를 자르지 않고서는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뭐 최근 3년, 최근 5년의 문제가 아니라 역대 한 3, 40년의 이제 역사 속에서 계속 이어져 왔던 문제일 텐데 이것을 이번 정부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하나의 단초를 적어도 가시화시켜내는 것이 이번 국감의 이제 중요한 핵심이 돼야 될 텐데요. 예. 이게 이제 뭐 부문별로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지금 야권이 계속 세월호 이 법 제정 문제에 있어서도 패배했다라고 스스로 인정했잖아요. 새누리당은 승리했다고 표현을 했고 지금 야당은 패배했다고 표현을 해버렸는데 이러한 선거가 없는 시국에서도 하나하나의 이제 정치적인 사안과 이 민생과 관련된 쟁점, 특히 이제 세월호는 민생, 국가의 미래, 그리고 우리 정부의 앞으로의 이제 재편, 이런 문제에 가장 중요한 하나의 그 시초적 화두를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인데, 이 대목에 있어서 야권이 패배했다라고 표현을 하고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수습 노력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국정감사와 또 따로 노는 문제가 아니고요. 내년도 이제 예결상과 따로 노는 문제가 아니고요. 입법부 내에서의 이제 어떤 정치 쟁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상당히 좀 어떻게 회생할 것인가 좀 답답한 심정이고 이번 주 들어와서는 내일부터 국감이 시작됩니다만 또 그로부터 이틀 후 10월 9일 한글날에는 원내대표를 새로 선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내부에서는 여전히 지금 또 친노냐 비노냐 가지고 이제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대목에서 좀 국민들 보기에 정말 새로운 단합에 깃발을 올릴 수 있는 모습은 아직 보이지 않아서 국정감사는 둘째치고 야권이 좀 시간을 가지고서라도 바르게 좀 세워져 나갈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은 여전히 지금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겠네요.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문화평론가였습니다. 뉴스트라다무스 월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인사드리죠.